방송국들이 요즘 뭐 힘들다 하는데 정말 힘들긴 합니다. 곧 죽을 것 같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서히 힘들어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몇 년 남았나요? 그거 다른 자리에서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관계자들의 대화 토킹헤즈 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디어 산업의 중심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재용 회계사님, 도준이 SBS PD님, 박진경 몬스테라하우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해야 돼요. 네. 스타병이야 뭐야? 여기서는 네. 자주 오는 재무덕후 네네. 이재용이고요. 오늘도 숫자로 여러 회사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SBS 예능으로 입사했다가요, 교양으로 와서 교양 프로그램 만들다가 유튜브 팀 가서 유튜브 좀 만들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큐도 하고 또 콘텐츠 하고 있는 도준이라고 합니다. 아, 손에 땀이 나네요. 예, 13년 방송국에 있다가 5년은 대기업 스튜디오에서 근무했고 이제 한 반년 정도 된 작은 제작사 이제 차린 몬스테라 하우스 대표 박진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PD님이 굉장히 멋쩍으실 것 같긴 해요. 항상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네. 이번은 아예 초대 손님으로 오셨으니 오늘 분량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믿어주십시오. 근데 예전에 이제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서 TV를 보는 풍경이 흔했다면 요즘은 사실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도 방송국은 여전히 이제 상암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방송국은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길래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걸 나름 뭐가 생겼어요? 그렸어요. 칠판이 생겼어요. 네. 와우. 방송국 안에 계신 도준우 PD님 그리고 이제 밖에 계신 이 박진경 대표님 그리고 이제 TV 속에 저 브라운관 보이시죠? 네. 브라운관. 브라운관 이런 말 쓰나요 요새도? 우리는 브라운관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고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일 수 그쵸. 있는 우리 이재용 회계사님. 시청자로. 전체적인 어쨌든 이 구성 자체가 이제 오늘 저희가 할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궁금한 게 두 분은 좀 예. 안면이 오늘 있으세요? 처음 뵙긴 했죠. 처음 봤는데 네. 내적 친밀감은 좀 있어요. 제가 비슷한 아마 시기에 입사를 했을 거예요. 각각 SBS, MBC에.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또 방송국에서 제일 또 예민한 동시간대 경쟁을 또 아, 진짜요? 그 추억이 있습니다. 야, 네. 과거에? 한 네. 10년 전 10년 전에. 네. 야. 그때 뵀었다면은 뭐 사이가 분위기 좋지 안 않을 좋았을 수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등 돌려줄 수 있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뭐 다들 열심히 다 같이 살아야 되는 마당이 되니까. 아, 그럼요. 으쌰으쌰 해야죠. 우리 도준 PD님. 네네. 시사, 교양, 탐사 쪽을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사실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너무 친숙한 그 아래 대표 PD십니다. 아예 대표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저 그 아래 했던 준 대표? 대표는 이런 분이 이제 대표신 거고 저는 뭐 일개 PD였죠. 수많은 PD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유튜브 같은 얼굴이 나가다 보니까 저를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항상 네네. 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보통 이렇게 연차 높은 PD님들도 직접 연출을 하세요? 연천업대 기준이 어느 정도 지금 17년 차 아, 되셨어요? 높다고 네. 보시나요? 그렇죠. 높죠. 부장급 네. 아니에요? 아유,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요 정도 되면 이제 매니징 그러니까. 정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쵸. 저 정도부터 이제 좀 관리자, 그러니까 CP 내 거를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시기가 되긴 하죠. 이 정도 연차되면. 근데 요즘에는 좀 PD님들이 좀 이렇게 화면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거 사실은. 때문에 개인 브랜딩이 되고. 그런 거 좀 질-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개인 브랜드가 워낙 이제 중요한 네네네. 사회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하고 싶어서 뭘 이렇게 처음에 노출됐던 건 아닌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하다가 출연하게 된 거는 순수하게 저는 제작비가 없어서 제가 나왔던 건데 근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뭐 알아보게 되고 뭐 일종의 브랜딩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장점은 분명히 있더라고.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알을 대표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뭘 뭐 할 수 없잖아요. 네. 쓰레기 버리면 안 뭐 되잖아요. 노상방뇨를 네. 한다거나 그런 거를 뭐 노상방뇨는 그거는 그냥 상관- 시민도 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예, 어떤 저도 뭐 시민이어도.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네. 대표님은 뭐 편하게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도 안 돼요. 아, 네, 네. 이미. 오늘부로 안 돼요. 오늘부로 하여튼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네. 사실 브랜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처럼 제가 이 자리에 저를 왜 부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요. 그것이 알고 싶다 대PD니까 모셨죠. 그러니까 브랜딩이 안 네. 됐으면 안 사실. 됐으면 예. 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불렀겠느냐. 필요한 시대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중에 방송국 현직 PD세요. 어쨌든 SBS에 지금 2008년 입사, 무려 17년 차인데
본사, PD 그것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럽긴 하네요. 왜요? 몬스트라 대표님 옆에서 얘기하기가. 왜요? 몬스터 근데 능력 대표? 갖춘 분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못 나와서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매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본사에 남아 있는 모든 PD들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약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아니 제일 좋은 거는 네. 이 SBS 안에 있으면서 느끼는 안정감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제가 뭐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뭐 적자 이런 걸 신경 크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주어진 제작비로 내 걸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하지만 그 와중에 그게 망하든 잘 되든 내 월급은 나온다는 거. 음. 그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 예, 또 예, 매력도 예, 있죠. 예. 방송국 밖에 계신 박진경 대표님. 사실 뭐 예능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볼 법한 그런 분인데 MBC에서 연출하신 게 마리텔, 두니아, 개미는 오늘도 뚠뚠, 좀비버스 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이 연출하셨는데 트위터에 뻔한 프로는 안 할 거다. 약간 잠꼬대 같이 올리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근데 정말 하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잖아요. 보통 자기가 잘하거나 사랑받은 거를 이렇게 쭉 할 법도 한데 되게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생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최소한 그런 거는 남거든요. 망하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거 했다. 뭐. 네. 이미 좀 잘 알려진 포맷이나 모두가 잘 좋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은 정말 그 포맷에 특화돼서 연출 잘 하시는 PD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아, 워낙 익숙한 프로그램들은 그만큼 저는 또 리스크가 있다고 오히려 보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근데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되게 치열하게 하실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생각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회사원 시절에는 네. 사실 그렇게 궁핍함이 사실 좀 못 느끼거든요. 직장인이 월급 네. 나오니까. 월급 나오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되게 막 머리를 쥐어 짜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자 하고 그게 또 컨센서스가 좀 이렇게 모아지면 또 하게 되고 역으로 질문 드리면 그러면 회사에 계셨어도 됐을 법한데 카카오를 거쳐서 지금 제작사를 차리기까지 이렇게 오신 이유는 또 무엇일지. 그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죠. 그럴 보통은 것 같아요. 왜 나갔니? 네, 네. 얼마 주디?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맞죠. 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네. 지금 어디서 콘텐츠를 제일 활발하게 만들고 있지? 오. 약간 그 생각을 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되게 장벽이 낮아졌잖아요. 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장벽이 뭐 맞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네. 플랫폼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보니까 굳이 내가 회사 안에 있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왔는데 뭐 그렇게 뭐 마음이 썩 편하진 않네요. 야, 회사가 정말 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힘들다 말씀 분명히 하셨지만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 PD, 제작사 대표만 해도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거쳐왔던 회사들이 규모가 제법 큰 회사다 보니까 네. 결제 라인이 아무래도 그쵸. 그 맞아, 운신이 자유롭다는 거 하나가 제일 큰 장점인 것 하고 같아요. 싶은 거 할 수 있다. 네. 아.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는 대신 뭐 자유내시네. 쪽박치 하는 것도 뭐 마음대로고. 운신의 폭이 진짜 자유롭다. 그거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자,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오랜만에 또 토킹게스트에 돌아오셨습니다. 재용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네. 우선 근황부터 좀. 네, 근황. 네, 요즘에 근황. 편하게 지냅니다. 아, 그래요? 좀 방송을 쉬어야겠다. 진짜요? 네, 제가 뭐 막 프로 방송인도 아니고 현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네. 이제 컨설팅 하면서 이제 네. 돈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어떻게 돈을 운영하고 벌고 해야 되는지 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종종 이제 또 남는 시간에는 이제 내 책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지금 진짜요? 출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사실 회계사로 모시기도 했지만 시청자로 모시기도 네. 해가지고 좀 궁금해요. 음. 방송 산업의 숫자를 살짝 이제 좀 살짝만 얘기해 보면은 주신다면. 방송국들이 요즘 뭐 힘들다 하는데 정말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곧 죽을 것 같냐? 그건 아니에요. 다들 어느 정도 먹고 살만은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막 급격하게 티는 안 나는데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잘 모를 법한 정도의 차이예요. 진짜요? 네. 근데 온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임계치가 언젠간 올 건데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몇 년 남았나요? 그거 자, 그건 네.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했나요? 네, 이제 오프닝.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방송국의 위기론
방송 산업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 정말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또 차가운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국은 위기일까 아닐까? 근데 우리 솔직하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TV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 TV라는 물체를 보긴 하는데 그 안에 나오는 게 꼭 TV 프로그램 일부인 것 같고 예, 유튜브, 뭐 넷플릭스, 뭐 TV를 보더라도 OTT로 보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요즘 TV를 보려면, 그러니까 본방을 보려면 셋톱박스를 켜야 되는데 우리 집에 셋톱박스를 언제 켰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WBC 할 때 야구 보려고. 왜냐 스포츠는 딱 그 시간에 봐야 되니까. 이제 TV가 내주는 그 시간에 내 맞춰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콘텐츠라 그러더라도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본방사수라는 말을 하면서 예전엔 그래도 우리 뭐 그러니까. 티저나 광고 같은 거 본방사수. 이렇게 할 이제 때 압니다. 시청 네. 고정, 채널 고정, 본방사수 이런 거 했단 말이죠. 네. 저도 신입 때는 네,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본방사수란 말이 예전 말이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네. 먼저 방송국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산업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뭐 제가 아는 게 있을까 싶은데. 예. 근데 위기라고는 네. 느끼세요, 솔직히 피디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우리 입사할 때부터 이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2008년, 2007년 입사하세요. 네. 그 들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선배들한테 야, 그 방송 이제 사양 산업인데 왜 PDS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그때부터 그때는 그래도 잘 그때 잘 나갔었는데. 나갔는데. 아니에요. 선배들은 그 전에는 더 좋은 시기. 황금기를 그 시절이었잖아요. 겪으셨으니까. 이 위기라는 얘기는 매번 물론 이 정도와 어떤 그 변수들은 달라지지만 매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진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저같이 회사 돌아가는 게 큰 관심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 몸으로 막 체감하지는 못해요. 위기 의식은 생겼어요. 네. JTBC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최근엔 들긴 해요. 예. 대표님 어떠세요? 이게 잘 용어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국은 위기일 수 있는데 방송 산업 자체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 외식업계라고 하면은 네. 특정 식당, 큰 식당들은 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작은 식당들 우후죽순처럼 뭐 생겨나고 그리고 뭐 외국에서도 사람들 많이 찾아와서 보고 그래서 방송국의 어떤 기능들은 위기가 찾아온 건 확실한데 크게 봤을 때는 아 이걸 위기라고 불러도 되나? 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회계사님 보시면 네. 어떠세요? 대부분 이제 방송국의 매출액은 정체된 지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대부분 2022년부터 3, 4, 5 내려갈수록 거의 유지되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이제 방송국의 주된 매출액은 광고 매출액입니다. 그 매출액에서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서히 내지는 좀 더 최근 들어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방송 산업의 광고비 총액이 줄고 그게 다 모바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매출을 컨텐츠로 채우고 있어요. 컨텐츠를 OTT에 팔거나 다른 뭐 해외 방송국에 팔거나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판매하는 것들로 채우고 있거든요. 제값을 받고 팔으려면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소수이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제값을 팔 수 있는데 약간 지금은 역전됐어요. 많죠. 사는 사람의 발언권이 훨씬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값을 받기가 점점 어려운 시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영업이익 적자로 이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은 위기일 수 있지만 방송 산업은 아니다. 맞아요.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컨텐츠 매출이 나가는 게 이제 그 바운더리가 커졌단 말이죠. 드라마나 예능은 해외까지 팔리기가 훨씬 용이하니까 애초에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방송국 수십 년 해왔던 방송국들이 주로 내수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잘해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타성에 가까운 방송을 만들었던 방송국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대표님은 이제 제작 부분이시니까 네.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한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 잡으세요? 이게 워낙 예능이란 카테고리가 사실 온갖 것들을 그렇죠. 다 그냥 맞아요, 집어넣는 맞아요. 카테고리다 보니까 되게 편차는 크긴 한데 아직은 지상파 기준으로는 1억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편당 1억. 제 예측이고요. 저도 이제 예. 대충 들었던 업계들 얘기 보면 편당 1억 잡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네. 큰 프로젝트들 가면 사실 뭐 거기에 뭐 3배도 4배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쓸 수 있고 근데 제작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어쨌든 출연료예요. 출연료 플러스 그냥
사람을 쓰는데 드는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가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막 서바이벌이니 연예인이 해가지고 막 24시간 촬영하는 것도 많잖아요. 생각보다 스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카메라 스텝, 맞아요. 뭐 동시 오디오. 음향, 더 또 추가로 지출이 되는 것들이 방송국에서 그냥 쉽게 썼던 음악 하나도 다 돈이고 저작권. 예, 저작권들 온갖 저작권들을 클리어해야 되고 맞아, 맞아, 음. 맞아. 좀 조금 유명한 팝송 한번 삽입하겠다 하면은 요즘 환율로는 한 6천만 원까지도 될 것 같은데요. 오, 잠깐 트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올라가고 요즘에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HDR 방송, 네. 네. 뭐 돌비 음향, 음. 그 4K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그 기술 스펙을 맞추는데 그것 또한 또 비용이 다 또- 돈이고 그래서 뭐 올리려면은 정말 요즘에는 그쪽으로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즘에 스튜디오 밖으로 나간 촬영 워낙 많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추세일 것 그럼 같아요. 예능이 점점 화려해지잖아요. 네. 세트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스케일도 커지고. 사실 TV 방송에 아무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내고 가입해야 되는 OTT들은 내가 돈을 내고 이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어 아. 라는 느낌이 좀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맞아. 계속 스케일은 커지고 안쪽도 상당합니다. 교양 쪽은 어때요? 제작비요. 네. 교양은 기본적으로 예능보다는 제작비가 적죠. 음. 저도 작년에 이제 오랜만에 다큐를 했었는데 이게 제작비가 일단은 이 적다는 게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는데 오르지를 않았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오히려 예능 드라마는 아주 뭐 현격히 올랐죠. 예전에 비교 안 될 정도로 올랐고 예능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제작비가. 근데 이 다큐나 이제 탐사 보도 프로나 이런 프로들은 사실 제작비가 거의 뭐 오르지 않았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뭐 떨어졌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능만큼 뭐 드라마만큼 돈을 쓰진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 눈을 높여놓은 게 있다 보니까 네. 방송국도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다큐라도 옛날처럼 막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때깔 있게 찍고 싶고 또 멋있게 찍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 또 현실은 좀 부족하고 주어진 제작비는 그런 고충은 좀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게 연출하실 때 여기 어쨌든 이런 광고가 좀 붙어줘야 되고 매출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고려하세요? 그게 예전에는 고려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PD가 뭐 그까지 해야 연출만 되라는 게 하면 있었어요. 되지. 예, 점점점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왜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그걸 내 협찬을 따와야 내가 더 많은 돈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당연스럽게 뭔가 내가 기획할 때 어디랑 해보지 어디 넣어보지 이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음. 퀄리티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돈이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벌릴까에 그죠, 대한 그죠, 그죠. 궁금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방송국은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이제 힘들다 이렇게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런 상황까지 세 번째 지금 이용됐어요 네. 지금. 최근 이제 공영방송인 KBS는 최근 4년간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나와도 그래도 구경이잖아. 네. 망하겠어?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있었는데 그럼에도 궁금해요. 진짜 KBS가 그 4년 적자를 버틸 수 있는 그 근간은 뭐예요? 일단 첫째로는 생각보다 덩치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본사의 매출만 보면 한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1조 2천억 정도 됐는데 네. 적자 규모가 대략 800억 적진 않지만 매출액에 비하면 그 정도를 버틸 만한 현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1, 2년 한 게 50년, 60년 해온 사업이다 네. 보니까 KBS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이 없습니다. 이자 나가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큰 위기 없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또 KBS도 최근에 갑자기 이제 비상경영 체제한다. 우리도 이제 비용 절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광고 수입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크지 않아요. 1,300억 정도의 2025년 광고 수입 나오는데 뭐 SBS 이런 데는 3천억, 4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KBS 1은 광고를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2를 보더라도 광고 수입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기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수신료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1조 2천억 중에 6천억 정도가 수신료로 들어옵니다. 아니 절반이 수신료예요? 네, 본사 기준으로 봤을 때. M은 어때요? M은요, 약간 마음이 복잡한데요. M은요, 이제 두 가지식으로 말하면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부동산 부자 아니에요? 예.
엄청 부자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M도 근데 문제긴 한 게 2023년, 24년, 25년 모두 영업 적자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나오는데 영업은 적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은 이제 예를 들면은 2023년에 400억 적자, 그 다음에 400억 적자, 그 다음 800억 적자인데 단기 순이익은 중간에 한두 번씩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들어오는 이자 수익이 한 6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자 한 400억 봐도 이 현금이 한 1조 원 있어서 이자로 막아요. 그러니까 일단 엄청 부자고요. 부동산 수익이요? 아니요, 현금 수익. 재무제표 열어보면 현금이 1조 있고요. 부동산이 1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한 600억씩 따박따박 돼서 영업 적자 한 5, 600억 봐봤자 그 퉁퉁 치고 나면 사실 적자 아니고요. 플러스 그 부동산 1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장부 금액에 써 있어서 1조지 시가로 보면 몇 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2025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건물을 팔았어요.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장부 금액, 장부에 써 있는 건 210억 원이었거든요. 네. 210억짜리 건물을 팔았는데 현금은 3,6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왜 60년 된 회사니까 이게 언제 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팔면은 막 수십 배 나오는 거야. 야, 예, 엄청난 부자입니다. MBC는 건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전국에 다 있죠. 다 있죠. 지금 장부는 1조라고 써 있지만 그거 팔으면 수십 조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수십 조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MBC는 떼부자입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저 네. 방송국 다닐 때 네. MBC 어떤 관계자분이요. MBC는 엄청. 부동산 부자라고 했던 얘기를 그런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 이 정도일 숫자는 줄 저도 깜짝 몰랐어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생각하면서 듣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아, 근데 될까요? 워낙 그 네. 얘기는 저 산에 있었을 때부터 네. 많이 들은 얘기네. 네. 네. 서울이 이제 점점 팽창을 하니까. 근데 그 팽창하면서 하나씩 걸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있어요. 무슨 라디오 송신하는 데도 있고 맞아. 연수원 같은 것도 크게 있었고. 그렇죠. 와, 그럼 사실 네. MBC는 위기가 아닐 수 있겠네요. 근데 그래서 MBC가 제일 위기 속에 있다는 약간 역설적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엄청 부자기 때문에 위기감을 제일 늦게 깨닫는 건 MBC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제가 네. 이야기를 아직 여전히 뭐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구성원들 간에는. 정말요? 네, 위기감은 그 전보다도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고. 어. 근데 다만 그거는 굉장히 개인차인 것 같긴 해요. 네. 출세욕이라고 하면 뭐 너무 나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미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이제 회사 밖을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반면에 그냥 개구리 그 자체로 그냥 따뜻한 물에서 그냥 일이 굴렀다가 무한 반복이네. 그건 되게 개인 차이는 컸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그 개인 차이를 용납을 좀 해주는. 그래서 저는 MBC가 그래도 예능 컨텐츠에서는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그런 뭔가 해봐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저 혼자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좀 있었어요. 어,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굳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한번 해봐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그 창의성 결국 땅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곳간에서 인심난다. 네. SBS는 어떻게 돼요? 좀 궁금해서 SBS 이거 좀 주세요. SBS 사정 한번 듣고 한번 얘기하실래요? 네. SBS는 최근에 그래도 유일하게 공중파 중에서는 흑자가 나오는 회사.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크진 않습니다. 182억. 어떻게 보면 1%대의 영업이익률이 나오지만 그래도 남들 다 적자인데 혼자 흑자니까 그래도. 작년에 좀 놀랬던 게 네. 위기다 하는데 네. 인센티브 나온 거예요. 음. 적지만 그쵸. 작지만 그래서 그래도 그 정도 위기는 아닌가? 네. 아니 물을 데폈다가 식혔다가 계속. 그러니까 너무 올렸나? 다른 조금. 데는 근데 궁금하게 혈 기사님, 네. 그럼 조금 힘들어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익이. 그때 무슨 차이예요? 컨텐츠예요? SBS 같은 경우는 그래도 SBS가 조금 더 컨텐츠 중심으로 개발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괜찮은 뭐 드라마나 뭐 김 부장님. 김 부장님 뭐 난리 진짜 났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포함해서 그래도 요즘 좀 더 화제가 되는 드라마도 SBS에서 좀 더 나오는 편이고. 맞아요. 드라마가 요즘에 진짜. 예, 광고 외에 매출액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SBS가 그 이후에 우리 스튜디오 뭐 이렇게 독립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어라고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좀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좀 더 새로운 시도, 재밌는 시도를 하는 쪽은 SBS가 조금 더 강한 편, 주관적으로 있지만 강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재무제표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넷플릭스의 이제
컨텐츠를 판매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 그것도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 원래는 그냥 웨이브 안에서만 OTT가 돌다가 이제 아마 2024년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넷플릭스한테 확 이제 하면서 이런 김 부장 같은 것들이 나와주면 넷플릭스한테 협상력이 확 압도적으로 좋아질 거거든요. 우리 김 부장 있어. 김 차장도 팔아줘. 이러면 이제 그럼 훨씬 더 이제 더 좀 단가를 좀 잘 받지 않았을까. 내가 희망적이네요. 근데 확실히 M도 그렇고 S도 그렇고 어쨌든 예전에 했던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아카이브에서 이제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미 없어진 프로인데 그게 여전히 뭐 이렇게 판매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때 네, 장수 네. 프로였지만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TV 돌리다 보면 나오고 있어요 어디선가. 팔고 있는 거죠 계속. SBS 같은 경우는 중간에 2024년에 위기가 한번 있지 않았어요? 어떤 위기가 있었죠? 태형건설이 위험했어요. 네네. 모기업이 모기업이. 태형건설인데 건설 사업 하다가 좀 이제 재무적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워크아웃을 하고 이제 좀 빚을 갚기 위해서 하다가 그 방송국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방송국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는 SBS를 통해서 일단 먼저 한번 이제 배운 것 같은데 JTBC를 통해서 저는 제일 크게 위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이제 영원한 권력이 아니다. 2022년에 이제 매출액이 피크를 찍고 JTBC도 이제 흑자까지는 아니지만 적자를 마이너스 42억까지 줄입니다. 원래는 그 전에 200~300억 정도의 적자를 보다가 되네. 컨텐츠가 되네. 라고 해서 컨텐츠의 드라이브를 더 많이 겁니다. 잘 되는 줄 알았으나 2018년에 매출액 3,600억과 2025년에 매출액 3,700억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방송 제작비, 인건비, 판권 구매비가 2018년에는 1,600억 썼는데 2025년에는 2,600억을 써요. 7년 전에 비해 매출액은 똑같은데 중요한 방송 제작비나 인건비가 1,00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즉 배팅을 했습니다. 우리 좋은 컨텐츠 만들면은 좋은 단가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녹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드는 사람보다 구매하는 사람이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목표했던 만큼 안 올라갔던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오면 어쩔 수 없죠. 이래저래 수년간 이제 적자가 쌓이면서 그 부담이 이제 모기업이나 모두에게 부담이 되면서 빚을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JTBC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치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면 좋게 잘 팔릴 거라고는 가설은 충분히 세울 만한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타이밍이 조금 어긋났던 것 같아요. 뭐 PD 입장에서는 남일 같지가 않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낭만인 거잖아요. 우리 재밌는 거 만들어 보자 돈 좀 쓰더라도 했는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적당히 돈 되는 거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이런 결과가 나니까 저도 참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작사 내지는 방송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IP일수록 이제 OTT나 구매처에서 훨씬 더 값을 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 3 시즌 2, 3 하면서 값을 올리면서 이제 그렇게 회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컨텐츠 제작 쪽에서는 가능한 전략일 것 같아서 그런 걸 꿈꾸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머지 방송사들은 어때요? 나머지 종편들을 보면 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TV조선 같은 경우는 매출액 3천억 수준, 영업이익 200억 수준을 한 최근 3년 동안 유지하고 있고요. 흑자도 내는 거네요. 흑자 냅니다. 그리고 MBN도 흑자입니다. 최근에는 적자 흑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방송 3사는 특징이 그 정도의 이제 그 영업이익 유지가 되는 이유는 비용을 적게 써서 그렇습니다. 딱 봐도 이제 비용 적게 쓸 만한 IP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정치 대담이라든지 토론. 토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뭔가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들 트로트가 제일 거. 크죠. 믿고 본 스테디셀러 트로트. 근데 그런 종편뿐만이 아니라 지상파들도 제작하는 편수가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 종편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 시간에 뭐 하나에서 틀어보면 이 시간에 재방송을 이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네. 정말 새로 만든 프로가 진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한다. 광고를 많이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 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돈만 따지고 보면 재방이 더 그렇죠. 나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비용 없이 그때 수익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PD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네. PD의 꽃은 기획인데 계속 막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럴 만한 공간이 점점 이제 좀 줄어드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요즘 이 세태랑은 또
오히려 잘 맞잖아요. 요즘에는 굳이 프라임 타임 같은 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그쵸, 시간대가 의미 됐으니까. 없죠. 회사에서는 여전히 편성표를 보면은 프라임 타임은 이렇게 색깔 다르게 띠가 돼 있긴 해요. 띠가 돼 있긴 우리만의 프라임 타임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을 보면 실제로 뭐 그 시간이 그나마 그래도 네. 선방하니까. 보는 거 네. 맞죠. 아. 유명한 예능들은 다 그 시간에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 기다려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예전엔 사실 동시간대 이런 다른 프로가 뭐냐 이런 거 예전에 뭐 저 두 분이 뭘로 붙으신 거예요? 어떤 얘기 안 했었나요 아까? 프로그램 명 네. 저도 그 얘기 지금 언제 해야 되나 지금 한 줄 알았어요. 이대로 괜찮나 이거 싶어가지고.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네. 궁금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아니 저는 제가 2015년에 처음 이제 그것이 알고 연출자로 처음 갔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알을 딱 갔더니 그 팀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최근에 MBC에 새로운 예능 프로가 우리 시간에 들어왔다. 마리텔? 토요일 11시에 마리텔이라는 게 들어왔다. 아, 그렇게 붙었어요. 근데 그 전에 세바퀴랑 할 때는 그 알이 잘 나왔는데 네. 마리텔이 들어오면서 밀린다.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마리텔 수장어 누구야? 아, 마리텔 셌죠. 누구야? 처음 보는 수장이 PD가 마리텔이라는 좀 이상한 이상한 프로를 거 한다. 만들었는데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사실 저도 재밌게 보던 프로였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그 동시간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탐사보도고 예능이지만 네. 같은 시간에 한다라는 시간 것 하는 건 때문에 신경 쓰이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이슈였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마리텔을 좀 잡아야 되냐. 아. 우리가 어떤 소재를 잡아야 되냐. 네. 뭐 이런- 박진경 PD를 파직을 했어요. 그때 뭐라도 어떻게 있었겠지. 노상방뇨하는 거라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뭐라도 한 있어서 시간 특집 딱 했었어야 되는데. 마리텔 PD 실체. 그러네요. 아, 네 네. 시점에서 이걸 이제 다시 돌아보면은 사실 저희한테도 그 알은 부담이었어요. 그쵸. 전통의 그쵸. 강호. 네. 거의 독일이죠. 거의 축구로 네. 치면. 굳건하잖아요. 알은 네. 종편실에서 이거를 마지막 편집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때 하고 있는 온에어 스크린이 옆에 있어요. 네. 그때는 SBS를 틉니다. 어, 오늘 맞붙어야 주제가 되는 뭐지? 주제가 뭐지? 뭘지. 누가 죽었지? 어쩔 때는 좀 오늘은 저쪽도 잔잔하고 우리도 잔잔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살인 나오면은 야 오늘은 세다. 오늘 큰일이다 세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어떤 프로가 30초 일찍 시작하느냐 그 너무 중요해 그거. 야 중요해. 네, 지금도 중요해요. 지금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 경우로 지금 생각하면은 좀 웃긴 싸움들을 그 안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많이 치열했네, 했었죠. 진짜. 웃긴 거죠. 제일 하고. 웃겼던 거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게 있어야 되나? 라이벌 감독님이 거의 여기 계시네 지금. 아, 여기. 그 이름. 그때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자, 다시 좀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무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방송국을 정말 위협하는 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튜브의 등장, OTT의 등장 이 두 가지 변수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때 당시 혹시 좀 기억하시는지? 넷플릭스 처음 나왔을 때나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를 좀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좀 경쟁 상대다라고들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맞아요, 초기에. 되게 돈 들여서 되게 뭔가 퀄리티 높은 콘텐츠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위협은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더 보지 않을까? TV를 덜 보지 않을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위협은 초반에 분명히 컸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경쟁 상대가 아니라 좀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넷플릭스 가면 내가 만든 게 나오고 유튜브 가면은 요약된 게 나오고 댓글로 반응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은 만드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이런 환경이. 초반에는 유튜브 이렇게 약간 방송국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우리 컨텐츠를 올리지 않아.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다면. 그쵸, 처음에. 그쵸, 예, 처음에 예, 좀 예,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갑자기 굵직한 이제 지상파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들 채널 열고 맞아요. 이게 막 흥하고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오니까 다들 이제 들어가서 맞아요. 예, 예. 그렇게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들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는 유튜브는 아예 좀 다른 층이라고 생각하고 네. OTT랑 방송국 자체는 굉장히 확실한 경쟁 상대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의 특수성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로컬 지역의 문화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크게 인기를 끄는 건 뭐 드라마니 영화니 해가지고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맞아요. 그렇죠. 진짜. 코로나 지나면서 넷플릭스는 더 양질의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빵빵 터트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 기점으로 완전히 좀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플랫폼에서 체감한 기획적, 제작적 차이점
방송국에서 제작할 때와 이제 제작사로서 제작할 때 그런 차이점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기획할 때부터 좀 생각하는 것도 다르신지. TV 방송을 기획할 때는 편성 시간을 당연히 엄청나게 고려하거든요. 그 두니아라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을 때도 네. 처음에 받았던 게 너 일요일 밤 시간에 들어갈 프로그램 만들어. 아예 시간을 확정해서. 최근에는 OTT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돈값을 하는 프로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함정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시청자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게 당연히 효용감이라고 하는 네. 네. 이걸 돈 내고 봤을 때 와 이 스케일이 대단한 애도 있지만 그건 사실 그리 오래 못 가거든요. 5분 10분 스케일에 감탄하지 그 뒤로 진행되는 게 뭐 별 볼 일 없으면 바로 이제 그쵸. 하차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돈값이란 말 자체가 되게 부럽네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줬는데 네. 이 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 같은 경우 돈은 이만큼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OTT라면 다들 해보고 싶어하는 거 TV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OTT가 제가 뭐 계속 글로벌 OTT라고는 하지만 뭐 특정은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이제 압박들이 있나요? 맞춰야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예.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 스태프들에 대한 보험을 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 이제 제작 과정에 있어서의 스탠다드도 네. 굉장히 높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이 발생하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때깔 말씀드렸던 게 네. 글로벌 OTT에서는 이제 예를 때깔 기준이 들면은 있어요? 사용하는 네. 카메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방송들에 사실 이런 지금 깔려 있는 카메라들 삼각대들 노출 자연스럽게 많이 되고 가려봤자 너무 보기 싫지 않게 그냥 가림막에 구멍 뚫고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가 있어서 모든 걸 거의 다 지워요. 네, 그게 다 다 비용이에요. 돈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그거를 조금 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스태프들 걸리고 장비들 노출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도 제가 봤던 계약서 중에 가장 글로벌 OTT였는데. 봤어요. 네, 글로벌 글로벌 OTT 봤어요. OTT가 네. 확실히 기준이 높구나라는 걸 저도 네. 좀 체감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OTT가 되게 좀 이렇게 좀 빡빡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 뭐 이렇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이 투자될수록 그런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 좀 지켜보고 나를 감독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하다가 유튜브 왔을 때 제작비는 정말 엄청 줄죠. 네.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인 건데, 하지만 내가 뭔가를 새롭게 기획했을 때 결제 라인이 간단합니다. 첫째, 네.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정말 직장인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는 해볼까? 그냥 촬영해서 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마음껏 기획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마지막에는 좀 그런 한계를 느꼈어요.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누구를 출연자를 모시려 그래도 출연료도 방송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세트를 하나 하려 그래도 이게 내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또 좀 방송 혹은 OTT 같은 걸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돈 써서 제대로 된 거 만들고 싶다. 예산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 방송은 그거에 약간 정반합의 느낌이라면 아. 진짜 나도 저막 TV 이렇게 넷플릭스 글로벌 OTT로 이게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드네 이거.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셔도 저는 해도 돼요? 네. 편하게 할게요. 네. 그분들께서 그러니까 혹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좀 그냥 속된 말로 돈 한번 쓰면서 만들고 싶다. 유튜브도 제대로 너무 한번. 너무 작게 장단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송국 내부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유튜브나 OTT를 대하는 이제 모습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 이후의 관계가 이젠 상생으로 가는구나라고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유튜브 팀은 방송국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절대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SBS 회사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뭐 넷플릭스랑 그런 파트너십 한 거 자체가 이제 네. 달라진 것 같고 파트너십 맺은 다음에는 너무 좋은 거는 내가 만든 게 어쨌든 넷플릭스 올라가니까 보통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거 방송하는데 본방 꼭 봐라 라고 말 못하잖아요 지금은. 넷플릭스 봐, 우리 넷플릭스 있어. 봐? 다음에 올라와 이렇게 하면은 달라요. 그게 만드는 확실히 입장에서 노출을 빈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높아지고 확실히. 그 요새는 이제 저도 작년에 이제 다큐 하면서 시청률을 보통 TV들은 이제 보잖아요. 네. 근데 시청률이라는 게 0.몇% 차이로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게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런 진짜 맞아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시청률 몇 프로 나올까라는 기대보다도 이게 그 다음 날 탑 10에 오를까 넷플 탑 10에 그렇지. 오를까 아. 이걸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트로피네. 이걸 더 기대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에 OTT에서 기획안을 이제 방송국에 있는 PD로부터 받아서 제작을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쵸. 해서 이제 제작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받으면서 맞아요, 회사는 맞아요. 그렇게 좀 운영이 되는. 맞아요. 그리고 OTT들도 어쨌든 무한하게 돈이 솟아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기존 방송국 스테이션이랑 제작비를 나눠가면서 런칭을 하기도 하고 비율로. 예. 어쨌든 기존에 뭐 방송국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동안 자리매김하고 있던 최고의 컨텐츠 프로바이더니까 노하우도 있고. 예. 네. 그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고 방송국에서는 좀 부족한 제작비를 이렇게 같이 충당하기도 하고 그럼 궁금해지는 게 그 다음으로 방송 산업을 위협할 건 또 뭐가 있을까? 다들 AI 얘기하지 않나요? 아, AI. 예. 근데 저는 위협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넷플릭스, 유튜브도 다들 처음에 약간 위협 경쟁했지만 지금 또 꼭 그렇지 않은 것처럼 AI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지만은 또 이 방송국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유튜브에서 저 옛날에 했던 뭐 순풍산부인과라든지 네. 어. 뭐 야인시대 이런 것들 많이 네.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그 친구들한테는 그 새로운 거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이게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이게 무한하진 않구나. 그 돌고 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컨텐츠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변화를 좀 부정적으로 보면 위기인 거고 좋게 보면 이제 기회가 되는 기회가 건데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AI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방송 내에서 되게 그런 AI 관련해서 뭐 교육도 많이 지금 하고 부서도 만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좀 뭔가 우리가 제가 막 TV 하다가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했듯이 또 몇 년 뒤에는 또 AI로 뭔가 할 수 있는 뭐 부서나 부서 역할도 생기고.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리텔 하기 전에 기획을 했지만 실현은 못했던 기획안이 있는데 그 제목이 꿈극장이었어요. 네. 꿈을 꾸다가 되게 아쉬운 포인트에서 깰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 짝사랑 상대와 정말 처음으로 키스를 하려고 다가섰는데 무슨 알람이 네. 울려가지고 깬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진 아쉬운 사연들을 모아서 깨기 전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일을 이제 다시 진행시켜주는 진행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죠. 우와. 그거를 그 당시에도 이제 VR을 써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만 해도 안 됐던 게 그 VR 월드를 구현하는 기술이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대를 너무 앞서갔네 기획이. 근데 지금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오 지금이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조차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그냥 나 오늘은 어디 해변 가서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체험하지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볼까? 지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갑자기?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시대가 올수록 지금 인간극장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다큐 3일도 새로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컨텐츠들이 또 각광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반대로. 네. 그렇게 AI가 만든 컨텐츠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사람이 만든 사람 냄새 나는 컨텐츠가 희소해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경제는 언제나 희소성이 싸움이에요. 희소한 사람이 자원을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또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 사람이 만든 쪽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억절적으로.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송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재용님께 네. 질문 드리고 싶은 네. 건 어쨌든 이 방송국이 지금의 현상 유지 그래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커버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란 게 이런 게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재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되면 그래도 음. 방송국이 유지될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보다는 좀 방송국이 더 슬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방송국은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커다란 광고 수익 안에서 따박따박 벌 수 있는 그 슬롯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옛날이 좀 더 편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이 싸워야 되는 경쟁 상대가 확 넓어지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계급장 뛰고 싸워야 되는 뭐 OTT든 유튜브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실력을 갖춘 조직원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방송국이 지금 같은 구조에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잘 육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 방송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잉태하는 토양으로서의 기업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그 제작 잘한다는 사람이 방송국에 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송사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최고의 PD를 영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유재석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은 유재석보다 출연료가 100분의 1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100분의 1로 데리고 와서 한 10분의 1 정도만 매출만 나와도 우리는 흑자 아닌가? 이런 구조로 좀 경영을 하는 플레이가 좀 돼야 된다. 요 얘기를 들으시면 두 분의 생각 궁금해요. 그 일견은 동의되면서도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양을 이루고 있다고 한 부분이 저는 조금 소실이 많이 됐다고 생각은 해요. 토양이 많이 빠졌다? 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스타 발굴 기능이 정말 방송국의 큰일이었거든요. 근데 TV가 확실히 해주는 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새로운 스타는 발굴을 못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들의 종착이 라디오 스타나 맞아요. 유퀴즈가 되는 거를 네. 전혀 꺼려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몇 맞아, 년이 맞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맞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여전히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플랫폼은 방송국이다. 네. 유튜브야 뭐 이상한 거 올리고 채널 비공개 때리면 그만이지만 방송국에는 그럴 수 없는 여러 제도와 하다못해 시스템. MBC 앞으로 가서 항의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방송국은 그런 존재로 약간 파란 딱지 붙여주는 정확해요. 맞아요. 그 존재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역할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제작 파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보도든 여러 파트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제가 밖에서 나와서 보기에는 그 신뢰도가 굉장히 큰 무기예요. 파란 딱지 붙여준다는 표현이 너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유명해져서 그 사람이 유퀴즈에 나온다. 라디오스타에 나왔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공영방송국의 검증을 받았구나. 제가 저기까지 갔구나. 성공의 약간 징표 같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전히 많은 세대를 커버하는 매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정말 제일 부러운 건 있어요. 인프라가 네. 사실 비교할 수 없어요. 밖이랑 상황이. 일을 하기 훨씬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스튜디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걸 썼었는데 여기 와서는 종이컵 하나부터가 이제 되게 작게는 그렇고 저도 방송국이 앞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되게 큰 것 중에서는 생방송을 어떻게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생방송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계차. 그거는 진짜 지금 방송국들밖에 못하고 맞아. 진짜. 앞으로 다른 회사가 거기에 돈을 쓸 리도 없어요. 지금 다른 OTT들에서도 생방송을 실행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파 태우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거든요. 내 걸 이미 갖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거를 활용할 만한 인적 자원도 너무 충분하고 그 중계차들이 떡떡 도착하는 게 너무 제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흔히 말하는 PD 놀이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슥 모니터들 보면서 약간 꺼드럭대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그대로 남아있고 밖에서 저희 같은 회사가 그 기획을 한다? 이건 뭐 그냥 몇 억으로는 커버도 안 되죠. 회사에서는 이렇게 배정 들어가가지고 신청하면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연출을 하면서 헬기를 이용한 연출을 2번 해봤었거든요. 네. 한 번은 MBC에 있을 때 그때 마리텔 우승자인 김구라 씨가 말도 안 되게 그냥 헬기를 타고 등장을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도 안 스케일 되게라고 엄청 컸네요. 표현을 한 것처럼 돈이 그냥 얼마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말도 안 되게 했던 거고 두 번째로 헬기를 썼던 거는 좀비버스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헬기가 떠가지고 차차차차 하고 나가는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그때 2번 써봤는데 MBC 때는 당연히 그냥 회사에 있는 헬기를 썼죠. 그래도 기름값이 얼마야? 그럼 모르죠. 저희는 있는 거 쓰는 그냥 거니까. 신청 배정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해서 네. 근데 이번에 글로벌 OTT에서 네. 헬기를 썼을 때 그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려던 것보다 정말 짧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음. 이런 인프라들이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데 너무 쓸 수 있는 인프라가 많아요. 어제 저희가 이제 쭉 이제 방송국을 둘러싼 방송국과 방송산업, 미디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방송국이 가진 무기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 힌트를 얻은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결국 방송국 본질은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있다라는 이 전제는 다들 동의하세요? 그렇죠. 무조건이죠. 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아까 뭐 여러 이유 중에 출연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회사를 세우고 나서 앞으로 뭘 할지 별로 이렇게 계획을 회사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런 주제를 받고 고민하면서 좀 앞으로 내가 뭘 해보면 되겠다 이런 것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좀 강점 삼아서 나아가야겠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인연 SBS랑 귀한 인연도 생기고 SBS. 생방송 예능 이런 거 관심 네. 많거든요. 아 네. 그래요?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망원동에서 네. 만나서 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여기 나올 때 아무런 고민 없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날 일정이 진짜요? 비었길래. 네. 그래서 이제 보고를 올렸는데 그 회사에 조금 이제 선배님들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주제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런 좀 걱정을 좀 사실 저는 그런 위기의식을 별로 못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배님들 좀 달랐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걸 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나간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듣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가진 여전한 장점들이 있고 네. 뭐 기회도 있고 저력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뭐 그냥 뭐 자신 있게 선배님께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냥 MBC 부동산 부자다 이거 아닐까요? 야 이거는 가서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호해요. 야 이거 야,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예. 전 사실 그 RPD님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좀 진지하고 사회에 대한 철학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네. 뭐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안에 예, 오늘만큼은 조금 네. 예, 내려두고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주제만큼. 다음 살인 주제로 하면 또 그때 그 주제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재용회계 산. 네, 저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은 제가 뭐 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방송사 쉽게 안 망합니다. 쉽게 안 망하는데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고 느끼면 그게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기는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 도피디님 보면서 예. 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렇지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업계의 고인물들, 이 레전더 분 PD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배우는 거 많고 되게 재밌게 방송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언제나 항상 좀 배워가고 또 약간 뭐랄까요. 그래도 방송국에 다녔던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그 공감대 형성이 또 묘하게 되는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전 사실 제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지만 그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토킹 헤즈는 도준우 PD님, 박진경 대표님, 이재용 회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킹 헤즈 방송국을 주제로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업로드 본방사수. 업로드 조태구알. 기준으로 조태구알. 네. 자, 다음엔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